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염치라는 말에 대해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염치라는 단어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시댁은 이 염치가 참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염치 없음에 질리고 질렸던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저는 살면서 나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온 편이었는데요. 딱 한 번 고집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를 하고 난 뒤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별로고 결혼하면 제가 마음고생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마음으론 남자친구가 너무 좋고 결혼도 하고 싶으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남자친구는 성실하고 착하고 본인 가족들한테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책임감도 있고 의리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친네는 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님 한 분, 신우 한 명이 있었는데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아버지는 군인으로 쭉 지내시다가 퇴역하시고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도자기 공방을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요. 엄마 아빠 사업도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고 형편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두 집안의 형편 차이는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별로 상관없다고 하셨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자식 둘을 잘 키워내신 건데 대단하시다라고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 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남친네 집 식구들이 좀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신다고요. 특히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말투도 무례하신 편이었고 또 상견례 자리에서 돈 얘기를 불편하게 자꾸 하셨습니다. 보통 불편할 수 있는 돈 얘기는 따로 하고 상견례 자리에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엄청 노골적으로 얘기를 잘 하셨어요. 제가 워낙 성격이 솔직한 탓에 돌려서 말은 못합니다. 연주도 다 알고 결혼하겠다 하는 거겠지만 대놓고 말해서요. 저희 집 형편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들 결혼한다고 돈 보태줄 거 없어요. 얘네들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연주 너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어머님의 말에 저도 당황해서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안다고 했다? 나중에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러지 마라.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너네 결혼할 때 돈은 못 주지만 그래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없는 살림에 나 그래도 우리 민수 열심히 잘 키웠다. 아등바등 노력하며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나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민수 너는 결혼해서도 나한테 잘해야 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면 사람 새끼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요 엄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주 너도 결혼하면 우리 집 며느리 아니냐. 시댁 식구들 우선으로 잘 챙기고 또 우리 혜영이도 네 신우 되잖니. 신우도 잘 챙기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결혼했으면 여자는 시댁 잘 챙기고 시부모님 잘 모시는 게 기본이다. 요즘 여자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서 지들만 잘 살면 그만이다 생각하는데 너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고 시부모를 내 부모다 생각하고 시댁이 이제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님의 필터링 없이 무례한 말들에 저희 부모님 표정 엄청 안 좋아지시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쩔쩔맸죠. 그런 얘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도 앞에 계신데 대놓고 하셨던 겁니다. 여차저차 상견례는 끝났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너무 예의가 없고 함부로 하던데 굳이 그런 결혼을 해야겠느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기에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럴지언정 남친은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넘쳐나는 사람인데 남친만 보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제 남친도 어머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자기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자기가 가장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많이 위하는 편이었고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너무 효자는 피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면 새 가정에도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래저래 저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던 거죠. 하여튼 저는 결혼을 반대하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을 좀 거칠게 하시긴 해도 나쁘신 분은 아니다. 팍팍하게 살아오셔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시지만 오히려 저런 분들이 속은 더 깊고 따뜻하다. 그렇게 열심히 해명을 했죠. 제가 그 남자가 너무 좋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하니 저희 부모님도 결국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며 허락하셨어요.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문제도 그렇고 참 많은 부분을 부모님과 상의하고 의논해왔고 또 그 덕분에 나름 큰 실패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정말 신중해야 될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선 감정만 보고 섣불리 결정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정말 시댁에서는 도움받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시댁뿐만 아니라 남친도 거의 몸만 와서 결혼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였어요. 남친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기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본가의 생활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친의 여동생도 옷가게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여동생은 따로 생활비를 내거나 하진 않았고 본인 먹고 입고 쓰는 것에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생활비는 남친이 책임져야 했고 그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였죠.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 저는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적금도 예금도 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또 저금 외에도 따로 재산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의 권유로 했던 청약이 당첨되었던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는 나중에 신혼집으로 쓸 생각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던 부모님이 해주신 오피스텔 전세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오피스텔 전세금 빼서 나중에 청약이 된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약이 된 아파트는 입주하려고 하면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일단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기로 했어요. 일단 아파트 들어가고 나서 아이 가지는 것도 준비하자고 했던 거죠. 청약도 제가 됐고 계약금도 제가 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 중도금과 잔금은 남편이랑 같이 갚아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살 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갚아나가면 명의도 공동명의로 할 생각도 있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엔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바로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중도금 대출 일단 자기 혼자 좀 갚아야 될 것 같아. 왜? 실은 엄마랑 혜영이 생활비를 계속 내줘야 될 것 같거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이제 결혼하면 엄마랑 혜영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더 이상 생활비는 안 줘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말이 바뀌어서 생활비를 계속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신다며.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알아서 하냐. 엄마 하는 일도 들쑥날쑥인데다 월급도 많지도 않고 몸도 안 좋으셔서 일 안 하는 날도 많고 게다가 혜영이 걔도 월급이 쥐꼴인데 그마저도 생활비에는 잘 보태지도 않고 지 쓰는 거에만 바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결혼 전이랑 말이 달라?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줬어야지. 사실은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가 엄마한테 예전부터 내가 준 생활비에서 일부는 저축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도 알겠다고 하고 저축한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결혼할 거고 예전처럼 생활비를 다는 못 드린다. 저축한 돈은 얼마나 되시냐 물어봤지. 엄마 월급이랑 혜영이 월급에서 생활비 쓰고 모자란 건 그 통장에서 조금씩 꺼냈으면 되지 않냐. 모자란 건 내가 조금씩 드리겠다 하면서. 근데 엄마가 따로 모아둔 게 아예 없대. 다 썼대. 생활비고 뭐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다 썼다는 거야. 그러니 어떡해. 나라도 도와드려야지. 남편의 말에 저도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남편 말은 자기가 어머님께 여태까지 드린 생활비에서 다만 일부라도 좀 모아 놓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결혼 후에도 시댁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했고 대출은 저 혼자 다 갚게 되었어요. 사실상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갖고 온 돈이 결혼 준비할 때 쓰는 돈과 혼수 비용 조금 합쳐서 1,500만 원도 안 되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몸만 장가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그럼에도 그 남자가 좋아서 제가 한 결혼이고 제가 제 발등 찍은 것이죠 뭐.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은 여전히 시댁 생활비를 보탰고 대출은 저 혼자 갚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8, 9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시댁에서 황당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우가 그맘때 정말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전까진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던 거죠. 신우의 남편 될 사람은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 일을 한다고 했고 신우보다는 4살이 많다고 했습니다. 시매부가 어머님께 인사를 온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예비 시매부를 소개받으러 같이 시댁으로 갔었죠. 그 남자는 판매직 일을 해서 그런지 엄청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어머님 하면서 자라고 저희 남편한테도 바로 형님 하면서 넉살 좋게 굴었습니다. 나이로 치면 동갑이라서 형님이라는 말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도 바로 형님이라고 그러고요. 성격이 엄청 활발하고 싹싹하다 싶었죠. 신우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둘이 잘 어울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도 일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현재 18평대의 상가빌라 전세로 혼자 산다고 했고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허허실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결혼을 할 만한 기반은 전혀 없었던 거죠. 신우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좀 더 돈 모아서 안정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더군요. 신우가 아이를 가졌던 겁니다. 어쩐지 연애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뭘 저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였죠. 그렇게 신우는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동생 결혼하는데 얼마 해줄래? 대놓고 돈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신우 결혼한다는데 오빠네인 저희도 결혼 축하금을 조금 주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하시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은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어머님이 최소한 500은 해주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동생이 여럿도 아니고 하나인데 500 정도는 해줘야지. 솔직히 하나하나 따지긴 싫지만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저희 부부 잠옷 하나씩 사준 거 말곤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하금 한 푼 낸 거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은 오빠네니까 당연히 500 정도는 해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가장아니야. 내가 딱히 혜영이한테 해줄 만한 건 없으니 너라도 좀 보탬이 돼줘야지. 혜영이는 따로 모아놓은 거 아예 없대요? 제가 그런 게 어딨어.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그래도 나름 몇 년 일했는데 아무리 쥐꼬리라고 해도 모아둔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생활비도 잘 안 내면서. 지 원래 쓰는 게 있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지 필요할 때도 써야지. 어머님은 그렇게 신우 역성을 드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제가 옆에서 신우를 보니 분수에 맞지 않게 눈이 엄청 높고 낭비벽이 심한 건 맞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은데도 옷도 꼭 비싼 브랜드만 자주 사고 저도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이 신우는 2개나 됐거든요. 게다가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이니 호캉스니 여행도 종종 다니고 돈 쓰는데 거침이 없는 편이었죠. 남편 말론 신우 친구들이 좀 잘 사는 애들이 많다는데 자존심에 그거 다 따르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친구들 따라 그나마 받는 월급도 흥청망청 다 썼던 겁니다. 생활비도 안 내면서 자기 월급만 착실하게 모으고 저금만 했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버는 족족 다 기분 내는데 쓰기만 하니 모아둔 게 아예 없다는 거였죠. 그나마 그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신혼집은 해결이 됐고 또 그 안에 살림이 다 있으니 따로 혼수로 해갈 게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500만 원 해주고 어머님이 주변에다 빌려서 500만 원 해줘서 1000만 원 들려 시집 보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좀 어렵게 시작하는 결혼이긴 했지만 시매부가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고 신우한테도 잘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신우는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파탄이 났습니다. 그 성격 좋아 보이는 시매부가 사실은 완전 개차반이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결혼하고 자주 어머님 댁으로 와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시매부가 겉으로 사람 좋아 보이는 것과 달리 성격도 안 좋고 욕도 잘하고 소리도 잘 지른대요. 술 먹고 기분 나쁘면 신우한테도 소리도 잘 지르고 툭하면 결혼하면서 꼴랑 1000만 원 해오느냐고 너네 집 거지냐는 소리도 잘했다고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구질구질한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처박힌 것 같다며 신우한테 폭언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더는 못 살겠다고 결혼 괜히 했다며 울고불고 했었고 그러다가 한 번은 몸싸움도 했었대요. 신우 밀쳐서 신우가 나자빠지는 바람에 다치고 그랬던 거죠. 그 때문에 저희 남편도 열받아서 시매부 찾아가서 주먹 다짐하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1년도 안 돼서 이혼 도장 찍었고 신우는 아이만 데리고 친정인 어머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렇게 이혼하고 돌아온 신우가 마냥 안쓰러운 모양인가 본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참 속 답답한 집안이다 싶기만 했습니다. 물론 신우가 그런 남잔지 알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건 맞지만 그냥 제가 지켜보기로는 어머님도 신우도 너무 인생을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신우는 그렇게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고 저희 남편은 여전히 시댁이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이혼을 하고 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혼자서 술을 먹는 일이 많아졌고 신세한탄을 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걱정이 많았죠. 저도 신우가 애도 어린데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이 많이 됐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신우를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잘 살 생각만 하지 말고 혜영이도 좀 돌봐라. 형제끼리 서로 돕고 그래야지. 동생이 이혼하고 와서 저렇게 마음 못 잡고 힘들어하는데 니들만 잘 살면 그만이야? 하면서 저희를 나무라시고 한탄도 하셨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신우의 상황이 안쓰럽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부가 보호자인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자꾸 저희더러 신우 안 챙기냐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왜 자꾸 다 큰 신우 뒤치다거리를 저희에게 맡기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머님도 많이 답답하신가 보다 싶어서 죄송하다, 저희가 신경 써서 잘 챙기겠다 하면서 그냥 들어드렸어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자기가 혜영이 잘 챙기겠다, 소홀해서 죄송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나름 신경도 쓰려고 했습니다. 신우가 꾸미는 거 좋아하니까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종종 사주고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하라고 용돈이나 기프트콘도 많이 보내줬어요. 대단하게 신경 써주고 케어해주고 한 건 아니지만 제 딴에는 그래도 안부 연락도 종종 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라, 도움 필요하면 말하라고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해도 신우는 그런 걸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티커워했어요.
가령 제가 아이는 어머님에게 조금 맡기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리프레시하라고 5만 원짜리 커피 상품권을 보냈거든요. 근데 대뜸 답장 와서 한다는 말이 언니, 저 여기 커피 안 먹어요. 여기 커피 맛없고 너무 쓰거든요. 이거 말고 다음엔 그냥 스타벅스 걸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옷이나 화장품을 사줘도 제 스타일 아니라서 다른 친구 줬어요. 언니, 그냥 다음엔 돈으로 주세요. 그럽니다. 최소한 누군가 신경 써주고 그러면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지 않나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용돈이나 기프트콘 보내주면 그나마 답장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라, 식사 맛있게 챙겨 먹어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등등의 안부 문자 보내면 읽고 답장도 안 하거나 네, 이거 하나 달랑 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뭐가 이쁘다고 챙겨주고 싶겠나요? 제 딴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신우 나름 챙긴답시고 노력하는데 신우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게 반복되면서 저도 점차 정 떨어지고 나도 굳이 노력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의 요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더러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잘 못 냈는데 그때는 둘 다 시간이 맞아서 좋은 호텔 하나 빌려서 1박으로 호캉스를 갔다 왔죠. 좋은 데 갔다 왔으니 별 생각 없이 사진 하나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었는데요. 그걸 보고 어머님이 단박에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끼리 어디 놀러 갔니? 아, 네. 저희 쉬는 날이 맞아가지고. 참, 너도 너무한다. 이왕 갈 거 시댁 식구들한테도 좀 같이 가자고 하면 덧나니? 나는 됐다고 그래도 너네 신우랑 조카라도 좀 데리고 가지 그랬어. 너네 신우는 집에서 술 먹고 저러고 빌빌거리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전에 뭐라고 했어? 너네라도 혜영이 좀 잘 챙기라고 했지? 그런데 좋은 데 갈 거면 신우하고 조카도 좀 챙겨서 데리고 가던지 데리고 가지는 못할 망정 그런 데 갔다고 신나서 사진 올리고 같은 가족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행 한번 갔다고 저한테 막 퍼부으시는 겁니다. 저도 너무 황당하고 기분 상했죠. 부부끼리 여행 가는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제 프로필 사진 보고 오빠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는 이게 뭐냐고 팔자 타령하면서 울고불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신 거고요. 참 속이 갑갑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혜영이가 많이 속상한가 보다 라면서 저한테 앞으로 그런 사진은 올리지 말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대뜸 저한테 전화해서 너네 회사에 자리 좀 알아보고 신우 좀 꽂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신우 일자리요. 저희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어도 그래도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데 게다가 제 회사도 아니고 저도 일개 직원일 뿐인데 제가 꽂고 말고 할 게 어딨나요? 저는 곧 채용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때 정식으로 이력서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2년제 미용대학 졸업하고 개인 옷가게에서 판매일 한 게 전부라서 따로 회사 경력으로 쓸만한 게 없었어요. 자격증도 없고 할 줄 아는 외국어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한테 신우 저렇게 노는 걸 언제까지 볼 거냐고 일자리 좀 알아보고 취업 좀 시켜주랍니다. 무슨 때 쓰면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나 신우가 대책 없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자기 엄마나 동생이 대책 없고 염치도 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저한테 더 안 해준다고 서운해했거든요. 저더러 자기 엄마도 좀 잘 챙기고 동생도 좀 챙겨줘라. 불쌍하지 않느냐. 그게 남편의 18번이었습니다. 도대체 다 큰 어른을 애까지 낳은 사람을 제가 뭘 그렇게 챙겨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불쌍하긴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신경 안 쓰는 건 맞잖아. 내가 뭘 어떻게도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들은 시댁에도 자주 가고 시어머니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 내가 안 해? 어머님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시고 우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시댁 가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치면 자기는 우리 집 가? 우리 집은 특별한 행사 아니면 거의 가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자꾸 뭘 하라고 강요하는데? 아,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은 사정이 다르잖아. 뭐가 다른데? 장모님 장인어른 다 일하시고 바쁘시고 또 우리가 굳이 안 챙겨드려도 어련히 알아서 잘 지내시잖아. 여유도 있으시고. 우리 집이랑은 사정 자체가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 집은 신경 안 써도 되고 당신 집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야? 너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됐다. 그냥 말을 말자. 뭔 말을 말아.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솔직히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은근히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시를 했다고? 그래. 결혼할 때 내가 돈 해온 거 없다고 은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동생도 이혼하고 저렇게 친정으로 돌아온 것도 사실은 비웃고 있지? 너 그러지 마. 그런 거 다 느껴져. 갑자기 나한테 덮어 씌우지 마.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도 내 동생도 불쌍해 죽겠어.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한 엄마도 불쌍하고 기껏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내 동생도 불쌍하고. 그래, 그렇겠지. 당신은 당신 가족만 늘 눈물겹게 불쌍한 사람이잖아. 그 당신 가족에 나는 없잖아. 당신 가족? 그것 봐. 너는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네 가족 내 가족 나누고 그러잖아. 그거 알아? 나는 너한테 갈수록 실망이야. 하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나요? 저야말로 남편에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기 가족 끔찍하게 생각하고 잘 챙기길래 결혼하면 저한테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이었지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걸 결혼 생활이 이어가면서 점점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는 저나 저희 집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집에만 잘해라 우리 가족 불쌍하다 연부를 외는 남편한테 너무 실망하고 지쳐갔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제가 청약이 되었던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오피스텔에서의 신혼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제 아파트로 딴지를 거시더라고요. 바로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청약도 제 거, 계약금도 제 거긴 해도 남편이 중도금 대출을 같이 갚아나가면 공동명의 해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집 생활비 해야 된다고 대출금 한 푼 갚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만 하기로 했고요. 한마디로 남편의 돈은 일절 들어간 게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어머님은 공동명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남편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혼할 것도 아닌데 그깟 명의 남편이랑 나누면 뭐 어떠니? 내가 아예 우리 민수 명의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저희 집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공동명의 하라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닥달하는데 남편 놈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그 말에 동의를 하니 저러겠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데 그렇다고 저도 그냥 내내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남편이 집 사는 데에 기여를 단 한 푼도 한 게 없는데 제가 왜 공동명의를 하란 말인가요?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기막혀 하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무조건 네 명의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도 어머님에게도 단호하게 내 명의로 할 거다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더 어쩔 순 없었지만 어머님도 대놓고 기분 상해하시고 남편도 섭섭해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명의만 같이 하자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와? 나 이럴 때 보면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 나하고 좀 살다가 헤어질 작정이야? 그 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러는 거야? 그 안 중요한 명의 그냥 내 걸로 한다고. 당신이랑 어머님이야말로 왜 그러는데? 톡 까놓고 이 집에 당신 돈 10원 한 장 안 들어갔잖아. 와, 네 거 내 거 따지고 그런다 이거지? 그래 알겠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 돈 욕심 장난 아니네. 하면서 토라져서 며칠이고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돈 욕심은 누가 장난 아닌데요. 10원 한 장 보탠 것 없이 집 반의 명의를 내놓으라는데. 그걸 보고 저도 정말 정이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남자랑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섭섭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막말로 와이프가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아파트 장만한 거고 자기는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절을 하고 감사해도 뭐할 판에 저러고 나오는데 저도 현타 제대로 오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모습들을 지켜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결혼이니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어머님, 신우가 복장 터지게 해도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넘겼죠. 하지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폭력, 외도 등 어떤 거창한 사건이 있어야 꼭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솔직히 부부 사이라는 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혼인관계에 관한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관계잖아요. 서로 정 떨어지고 싫어지면 바로 끝나고 남남 될 수도 있는 것도 부부라는 관계고요. 뻔뻔하고 염치도 없는 남편과 시모 때문에 정이 뚝뚝 떨어져 나갔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다. 자녀 계획은 미뤄두자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거슬리면 나도 그냥 더 안 참고 이혼할 거다 결심을 했죠. 어쨌든 공동명의도 하지 않았고 남은 대출도 저 혼자서만 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어머님이랑 신우가 집들이를 왔어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집이 너무 좋다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신축인데다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단지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내부도 세련되게 잘 빠졌거든요. 어머님은 봐도 그냥 심드렁 하셨는데 신우는 저희 집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동안 집에서 술만 퍼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의욕 없이 살더니 웬일로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희 집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집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죠. 집값은 다 해서 얼마였느냐, 여기 세대수는 어떻게 되느냐, 인근에 초등학교는 있느냐 등등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선 나름 열심히 대답을 해줬고 신우는 그때부턴 너무 좋다.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웃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작고요. 그러면서 자기 애를 꼭 안고 우리 우진이도 이런 데서 살면 좋을 텐데 우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라. 하지를 않나 갑자기 애를 안고 돌아다니면서 이것 봐 우진아. 여기는 안방이고 어머 화장대도 붙어있네. 너무 좋지. 우리 우진이도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기력해서 애도 잘 안 봐서 어머님이 거의 보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생기가 돌아서 아이를 안고 저희 집을 구석구석 살펴본 거죠. 신우가 와도 저희 집 예쁘다 좋다 하니까 당연히 집주인인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요. 신우와 시모의 집들이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신 건데 오자마자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바로 신우랑 조카가 저희 집 와서 같이 살면 안 되느냐는 거였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처음엔 한 번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같이 살라고요? 아가씨네랑? 그래. 방 3개니까 혜영이는 그중 하나 쓰면 될 것 같고 여기 현관문 근처 작은 방이 크네. 거기 혜영이네 방 하면 되겠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저는 너무 황당해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우리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더라고. 거기 대기 걸어놨다가 우진이도 거기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안에 그런 게 있니? 아유 좋다. 딱 됐네. 너네 아파트가 애 키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떡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자기들 혼자 계획을 얘기하며 웃고 떠드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저희 집에서 살아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사는 거지. 혜영이가 그때 오빠 집 보고 와가지고 내내 오빠 집 얘기만 했다.
요새 아파트는 참 좋더라. 아이 키우기 너무 좋더라. 나도 그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근데 다음 날부터는 내가 또 술 먹고 우는 거야. 자기 팔자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면서. 아휴, 그런 얘기 듣는데 짠하기도 하고. 아휴, 걔도 참.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네 방도 많고 또 맞벌이 한다고 집에도 거의 없잖아. 이 좋은 집 그냥 냅둬서 뭐해? 그냥 방 하나 혜영이네 살라고 하고 같이 좀 지내라 그거지. 우지도 좀 같이 돌봐주고. 너네도 나중에 낳을 거잖아. 우진이 돌봐주면서 육아하는 연습도 좀 하고. 라고 말하시는데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희 집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가 안 돼? 하면서 도리어 되물으시는데 제가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 진짜 뻔뻔하구나 그 생각뿐이었죠. 어머니, 제가 왜 아가씨랑 같이 살아요? 제가 아가씨랑 같이 살고 싶어서 대출 꾸역꾸역 갚아가면서 이 집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표정이 확 일그러지는 겁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신우가 남이야? 아, 그냥 방 한 칸 내주고 알아서 살려고 하면 되지.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둘이 협공으로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니 다 떠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가족이니까. 저는 무슨 가족이라는 말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적의 방패인가 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안쓰러워 죽겠는 동생이고 가족이지 저한테는 골칫덩이 신우일 뿐이에요. 톡 까놓고 본인 앞가름을 제대로 하기라나 야물딱지게 살려고 노력하기를 하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가만 보고 있으면 답답 그 자체인 신우를 두고 같이 합가해서 살자니요. 설령 살게 한들 뭐 언제까지? 계속 같이 살자고? 우진이 다 클 때까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 밥벌이 할 때까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오빠인데. 그 밥벌이 할 수 있는 건 맞아? 할 의욕도 없어 보이고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네가 뭔데 신우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시모도 제 말에 발끈해서 따지고 남편도 얼굴 벌게져서 따지더군요. 야, 집 네 거라고 지금 유세 떨어? 남도 아니고 신우랑 좀 같이 살자는데. 하지만 저도 꼭지가 돌고 이판사판이다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맡겨놨나 싶고요. 게다가 남편까지 저한테 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집 네 거라고 지금 유세 떠냐고. 남도 아니고 신우랑 좀 같이 살자는데 어떻게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게 치를 떨며 거절을 해? 너는 인정머리라고는 없어? 제가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시댁 식구들 알기를 개무시를 한다. 건방져가지고. 그때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확 들면서 이 사람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성적인 대화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건 안 되겠다 싶었죠. 일단 어머님, 저희끼리 상의할 테니까 우선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고 지금은 서로 대화도 어려우니까 우선 돌아가 주세요. 네가 생각해도 할 말이 없지. 가족 무시하고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내가 오늘은 우선 돌아간다만 너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시모가 돌아가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과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사는 건 안 되겠다. 하지만 나도 이제까지 당한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싶었어요. 저는 밤새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모두 뒷목을 잡고 화를 내셨고 그런 집안과 어떻게 더 살겠냐고 이혼하라 하셨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헤어지겠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들어와서 살라고 해. 방 내준다고. 어? 진짜?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주나 싶더라고. 그치, 가족이잖아. 한 식구인데 그렇게 해주면 혜영이도 고마워할 거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줄 거야. 당신도 피곤한데 집안일 같이 해주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해해줘서 진짜 고마워. 지금 당장 엄마랑 혜영이한테 말해야겠다. 내가 진짜 잘할게. 여보 고마워. 남편은 신이 나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보며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이를 어쩌지? 엄마 집에 누수가 생겼다고 하시네. 갑자기? 어디서? 주방 옆에 작은 방 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보니까 아마 윗집 주방에서 누수가 된 게 타고 와서 그렇게 된 건가 봐. 그래서 뜯어내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같더라고. 주방이라 예상은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디가 그렇게 된 건지 모른다고 하고. 아, 그래. 장모님 장인어른 많이 불편하시겠네. 그치. 그래서 한동안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좀 와 계시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제 말에 남편 놈 당황하더라고요. 어? 그럼 혜영이는? 아가씨는 엄마 아빠 지내시다가 다시 가시면 오라 하면 되지. 아가씨가 당장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우리 부모님이야 당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하실 테고. 그건 그렇지. 그래. 당연히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남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동생을 데려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별말 못하고 수긍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남편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저희 아빠가 남편을 깨워서는 운동 같이 가자고 데리고 나가셨고 퇴근 후에는 저희 엄마가 장 보는데 무거운 것도 있으니 같이 가달라고 하셔서 양손 가득 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저희 아빠가 술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군대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남편의 역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잔소리처럼 얘기하셨어요. 안 그래도 불편한데 잔소리까지 들으려니 죽을 맛이던 남편은 정확히 15일 만에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한테 툭툭 짜증 섞인 한탄을 하긴 했지만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저에게 따로 얘기를 하자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공사 언제 끝나고 가셔? 내가 얘기 안 했나? 그거 벽지랑 바꾸는 김에 집 전체 벽지랑 도배도 좀 새로 하고 욕실도 좀 바꾸려 하신대. 어차피 공사해서 집 못 쓰다 보니 한 번에 다 하신다네. 그럼 한 달 정도는 더 계시지 않을까? 야! 아, 깜짝이야. 왜?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죽겠다고. 뭘 죽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퇴근하고 나면 장모님이 심부름 시키고 밤에는 장인어른이 술 먹자고 하시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가족인데 뭘 그래.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 나 원래 내 가족 말고는 친척도 우리 집 오면 불편한 사람이야. 하물며 장모님 장인어른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지금 2주 버틴 것도 나한테는 엄청난 거야. 나는 내일 간단하게 짐 싸서 우리 집 가서 지낼 테니까 공사 다 끝나면 연락해. 그때 혜영이랑 같이 들어올게. 그래,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자기 짐을 싸서 아침에 출근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았죠. 저는 따로 남편과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너네 부모님 언제 가신다니? 민수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한 달 정도 더 계실 거예요. 아니 무슨 딸네 집에 그렇게 오래 계셔? 딸 집이니까 오래 계셔도 되는 거죠. 아이고 참 너네 부모님도 너무하시네. 사이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하시고. 아휴 일단 너 우리 집으로 좀 와라. 혜영이 가는 거랑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곧 가려고 했어요. 지금 하는 일 마치고 바로 갈게요. 그리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 짐 모두요. 캐리어 2개에 가득 담긴 짐을 가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왔니? 이건 뭐야? 민수 짐이야? 뭘 이렇게 들고 왔어? 일단 앉아봐라. 네.
부모님이 그렇게 더 오래 계신다고? 아니, 해도 너무하시지. 지금 벌써 2주가 지났는데 뭘 그렇게 더 계신다는 거야. 공사가 끝이 나야 가시는 거죠. 사람들 들락거리고 시끄럽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기는 우리 민수가 불편하지. 애가 어찌나 힘들었는지 반쪽이 돼서 왔더라. 뭐가 그렇게 불편하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의 식구가 같이 있는 건데 어떻게 편하겠어. 게다가 사돈 어른은 민수 새벽부터 깨워서 운동시키고 사부인은 장 보러 가시면서 그렇게 데리고 다녔다며? 아니, 우리 민수가 무슨 머슴이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요. 민수 씨 요즘 피곤하다고 계속 그러길래 체력 기를 겸 아빠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애가 얼마나 불편했겠어. 근데 뭐 한 달이나 더 계셔야 된다고? 그건 안 된다 그래. 우리 혜영이랑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죽치고 계실 거라니. 제 집인데 되고 안 되고가 어딨나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어머님, 아가씨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 기다려요? 그리고 죽치고 계시다뇨. 그럼 그게 죽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야. 다음 주라도 당장 가시라 그래. 그리고 혜영이 짐 곧 싸둘 테니까 바로 들어가게 하고. 저는 더 이상 이런 말싸움은 필요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말이 통해야 말싸움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쯤하고 제 본론도 얘기했죠. 싫은데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싫다고 하니 시모도 벙쪄하더라고요. 뭐? 너 뭐라고 했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어머님 아들은 꼴랑 2주도 저희 부모님하고 있는 거 힘들다고 어머님 집으로 내뺐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 내쫓고 아가씨 들어 앉히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뭐야?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그 집 제 집이에요. 민수 씨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가씨는 들어와 살아도 되고 저희 부모님은 안 된다. 이거야말로 주객전도네요. 어머님이나 저 사람이나 참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가족 타령 해대면서 정작 저희 부모님은 민수 씨 가족도 아닌가 봐요. 어머님, 그냥 앞으로 어머님 가족은 어머님이 챙기세요. 저는 그냥 제 가족 챙길게요. 민수 씨도 이 집을 더 편애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민수 씨 짐 다 들고 왔어요. 여기서 계속 쭉 살라고 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기 다시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당황하셨는지 어버버하고 계시길래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가니 당연히 남편 전화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펄쩍 뛰고 난리치길래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네 짐에 이혼 서류 넣어놨으니 네 거 작성해서 내라고요. 나는 더 이상 너랑 살 생각 없다고요. 제가 이혼 얘기하니까 남편 놈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왜 이러냐, 대화로 풀자, 이러지 말라며 저를 달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랬죠. 내가 당신하고 결혼까지 한 건 가족에 대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어서였어.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책임감도 있을 거고 당연히 와이프인 나에 대한 의리도 지키겠구나 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너한테 가족은 어머님하고 네 동생밖에 없더라. 나한테는 가족 타령하면서 네 답도 없는 동생 떠맡기려고 해놓고 우리 부모님 이 집에서 잠깐 지내는 건 못 참겠어. 그놈의 가족 타령 참 염치 없고 이기적이네. 근데 웃기지? 이 집에 대한 네 권리 하나도 없는 거 모르니? 네가 네 가족 챙긴다고 나하고의 결혼 생활에선 네 몫으로 제대로 한 게 없었거든. 나도 등신이지. 나 혼자 손해보는 짓 다 하면서도 너네 가족 눈치까지 보고 있었으니. 이제 그런 등신짓 안 하려고. 네가 네 발로 불편하다고 집 나갔지? 그대로 영영 나가서 너네 엄마, 너네 동생 잘 챙기고 건사하며 살아. 그게 너한테는 맞는 거야. 나 더 이상 너네 집 호구짓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고 끝내자고. 제 말에 남편 놈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 안 할 거란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집해와 살림해줘, 돈 벌어줘, 지네 가족까지 챙겨주는 저 같은 호구를 물었는데 순순히 이혼해 줄 리가 없겠죠. 예상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염치 없는 남편놈과 시모는 저한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혼해 줄 테니 재산 분할 해달라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고 저희 변호사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기여도가 너무 없고 자기 본가만 챙기려 한 것,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것 때문에 무사히 이혼 성립이 됐고 저는 그 인간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널찍한 집에서 시모 연락 올 일 없이 신우 하소연 들어줄 일도 없이 또 남편의 징징거림 들어줄 필요도 없이 혼자 사니까 세상 편하고 좋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뭐하러 그 인간들 빨대 역할했나 싶을 정도예요. 후련한 저와 달리 남편은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며 힘겹게 산다고 하더군요. 저랑 이혼한 후에 빚까지 내서 신우한테 작은 가게도 차려줬다는데 신우가 그것도 제대로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없는 형편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동생이 생각 없고 개념이 없으면 엄마나 오빠가 정신 차리게끔 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서로 안쓰럽고 불쌍하다 난리치면서 우쭈쭈 해주고 있으니 계속 그 모양 그 꼴인 거겠죠. 그 답도 없는 진흙탕에서 뒤늦게나마 발을 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고 이혼 후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자기 가족들만 참 살뜰히 챙겼는데 저야말로 저희 부모님, 제 가족에게 잘하고 살려고요. 제가 진짜 잘해야 될 건 저희 부모님이더라고요. 이혼 딱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욱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